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이패스호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2배의 목적지는 정보처리 실기 합격이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빠르고 안전하게 실기 합격으로 안내해드릴 2배의 선장 캡틴 유수입니다. 자, 우리 OT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과 이제 한 배를 탔어요. 자, 저는 여러분들을 합격이라고 하는 목적지까지 빠르고 안전하게 여러분이 한 방에 합격하실 수 있도록, 한 방에 합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한 방에 합격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릴 책임과 의무가 있고요. 자, 여러분들은 또 열심히 강의를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저 혼자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합격을 이뤄낼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과 저의 노력이 하나가 됐을 때, 우리의 열정이 하나가 됐을 때 합격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마지막 합격하셔서 유수에게 콜라 보내는 그날까지 자, 우리 함께 화이팅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 이제 첫 번째 과목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개발이라고 하는 아주 제목이 더럽게 길어요. 자, 그러나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과목이 이렇게 변경됐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 과목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어플리케이션 과목, 즉 알고리즘 과목은 철저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배속을 너무 빠르게 하는 건 좋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 빠르게 좀 수업 진도 나가시고 싶고 시간은 급하고 마음은 급한 건 알지만 이 과목은 암기 과목이 아니라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한순간 놓쳐버리면 이게 뒤로 계속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배속을 너무 빠르게 하시기보다는 약 한 1.5배속 정도로 수강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항상 이 배속을 빠르게 들으시기 때문에 이 유수의 실제 목소리를 잘 모르시고 마지막 에필로그 때 유수 목소리가 저랬구나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자, 너무 배속을 빠르게 하시면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적절한 속도를 여러분이 유지하시고요. 빨리 이 유수의 이 말투나 억양이나 이러한 것들과 빨리 친숙해지셔야 합니다. 자, 어차피 이제 우리는 정보처리 합격하는 그 순간까지 지겹도록 이 유수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뭐 제가 잘생기고 뭐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왠지 친근하다라고 자꾸 저를 이렇게 좋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지겨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과목이 그나마 조금 재미있어질 수가 있어요. 자, 빨리 여러분들과 친숙해졌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당부 말씀은 집중해서 수업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온라인 강의는 오프라인과 다르게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찔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 지금 메신저 열심히 두들기면서 지금 타이핑하시면서 강의 듣고 계신 분들 빨리 인사하시고요. 메신저 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뭐 쇼핑몰 같은 거 창 켜놓으신 거 다 끄시고 자, 가급적이면 자 이제 HD 화면으로도 보실 수 있으니까 전체 화면으로 보셔도 화질 크게 깨지지 않을 겁니다. 자, 전체 화면으로 해놓으시고 적어도 이 강의가 끝나는 순간만큼은 여러분과 저와 서로 교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어떤 다른 창들 다 끄시고 전체 화면으로 해놓으시고 강의에 집중해 주십사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자, 두 가지만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과목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개발. 자, 줄여서 앞으로 이제 어플이라고도 할 거고요. 또는 알고리즘이라고. 아마 알고리즘이라고 많이 할 거예요. 어차피 이번 1강의 강좌 제목이 알고리즘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개발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고요. 자,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 알고리즘은 어떠어떠한 예가 있고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에 순서도가 있다는데 자, 우리 OT 강의에서 살펴봤듯이 실제 시험 문제는 순서도가 나오고 그 순서도에서 괄호 5개를 찾아내는 그런 문제라 그랬죠. 그죠? 자, 순서도, 플로우 차트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고 자, 마지막으로 순서도의 예를 보면서 이번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려울 내용 없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개발 과목의 전체적인 구성을 좀 안내를 해드리고 수업 진행할게요. 일단 첫 번째 챕터 1은 승선 준비 과정이에요. 자, 이제 우리 이 하이패스호 배를 타고 합격이라고 하는 목적지까지 열심히 항해를 해야 됩니다. 자, 1강부터 3강까지는 아주 간단한 내용으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과목과 여러분이 친숙해지는 기본적인 이론을 배우는 말 그대로 몸풀기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승선 준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출항을 할 겁니다. 자, 드디어 우리 이제 거친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자,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친 바다로 출항을 합니다. 4강부터 13강까지는 실제 기출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기출 문제들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 그 하이패스 강좌의 특징은 별도로 그 기출 문제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본 강좌 안으로 기출 문제를 모두 넣었어요. 자, 승선 준비 과정과 출항 과정, 다시 말하면 1강부터 13강까지는 기출 문제를 풀기 위한 워밍업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드디어 이제 우리 출항을 해서 잔잔한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기출문제를 정복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제 시험에 등장할 수 있는 문제들은 14강부터 35강까지 만나보시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기출됐던 모든 기출문제들을 본 강좌에서 함께 풀어볼 건데, 자, 이 기출문제들을 제가 난이도에 따라서 여러분이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쉬운 난이도부터 분류를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제목을 잔잔한 파도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14강부터 27강까지 다루게 될 기출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익숙하게 풀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 쉬운 난이도의 문제들, 기출문제들을 가지고 강좌를 구성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단계로 이제 우리는 거친 파도를 만나게 될 겁니다. 역시 기출문제로 28강부터 32강까지는 이제 조금 난이도가 높은 상급 난이도의 문제들을 풀어볼 거예요. 역시 기출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우리 가장 큰 고비가 남았어요. 자, 이제 우리는 태풍을 만나게 될 겁니다. 마지막, 그렇다고 많지는 않아요. 33강에서 35강까지 자, 이 세 개의 강좌, 우리 진법과 보수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 가장 어려워하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거친 태풍을 잘 헤쳐나가면 이제 여러분들 알고리즘을 정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따라서 전체 과정을 이렇게 나누었어요. 자, 이제 우리 간단하게 승선 준비를 3강까지 금방금방 끝날 겁니다. 수업도. 여러분들 뭐 이런 거 배우나? 너무 쉽다 느낄 정도로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의 개념들을 공부할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 기출문제를 정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워밍업 할 겁니다. 이제 드디어 알고리즘의 바다로 출항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가다 보면 잔잔한 파도를 거쳐서 거친 파도를 거쳐서 태풍을 뚫고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은 알고리즘을 정복하시게 될 겁니다. 자, 전체적 강좌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1강 우리 이제 드디어 승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알고리즘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초적인 내용들을 공부하시는 그런 과정이고요. 자, 1강부터 3강까지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별로 어려울 내용도 없고요. 뭐 길게 내용 할 것도 없어요. 이전 강좌들은 첫 부분부터 제가 좀 어려운 내용들을 넣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알고리즘이 시작부터 싫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번 그 하이패스 강좌부터는 앞쪽 1강부터 3강까지는 정말 기본적인 알고리즘에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만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1강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개발이라고 하는 과목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이미 뭐 OT 강의에서 다 설명드렸죠. 그죠?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응용 프로그램을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거고, 자,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과정을 공부하는 건데, 아마도 이제 제 생각에는 인력공단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건 설계까지만 공부하는 거예요. 이 개발이라고 하는 걸 넣었다라고 하는 게 좀 특이한데, 원래 이제 개발이라고 하면 실제 프로그래밍을 코딩하는 과정을 말하는 건데, 요거는 아마 좀 이후에 나중을 위해서 좀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제목을 이렇게 붙이지 않았나 싶어요. 자, 그러나 당장은 어떠한 개발과 관련된 여러분들과 코딩을 하라는 그런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전 알고리즘과 똑같은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니까 걱정하시지 마시라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자,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과정은 여러분들 정보처리 필기에서 아마 이런 것들 보셨을 거예요. 그죠? 자, 문제를 분석하고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자, 알고리즘 설계가 끝나면 순서도가 만들어지죠. 자, 그러한 순서도에 따라서 구현을 하고 유지보수하고. 그럼 이제 아까 제목에서 봤듯이 설계를 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개발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개발을 한다는 이야기는 구현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부분인데 그러나 우리는 이쪽을 다루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거는 설계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건 뭐예요? 역공학입니다. 역공학. 이미 우리는 설계에서 나온 순서도를 가지고 뭘 한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필기에서 뭐 역공학이라는 거 공부하셨죠. 그죠?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순서들을 그리는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이미 출제 교수님이 작성해 놓은 그 순서도를 보고서 그걸 분석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설계 능력이 아니라 분석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이 하이패스 정보 처리 강좌에서는 제가 이제 순서도를 분석하는 여러 가지 테크닉을 여러분들께 전수해 드릴 겁니다. 자, 됐어요.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이 뭐냐? 뭐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나 우리가 공부할 과목이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이 지겨운 과목, 앞으로 이제 열심히 공부할 건데 적어도 알고리즘이 뭔지는 알고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알고리즘의 정의를 좀 살펴볼게요.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수학자의 이름을 따서 나온 겁니다. 아랍의 수학자의 알콰르즘이라고 하는 그러한 수학자가 있었대요. 자, 그 수학자의 이름을 따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특이한 용어가 만들어진 건데, 알고리즘이 한마디로 뭐냐라고 한다면 어떠한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또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논리적인 절차를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단계적인 절차 또는 논리적인 절차, 해결 방법, 이것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너 정보 처리 공부 안 되는데 알고리즘 어렵다는 과목이라는데 알고리즘이 뭐니? 누가 물으면 알고리즘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를 말하는 거야.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는 수없이 많은 알고리즘이 있어요. 여러분 배가 고파서 라면 끓인다고 한다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라면을 끓이는 것과 관련된 알고리즘들이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어떤 순서로 라면을 끓일 것인지 다 알고 있잖아요. 됐나요? 자, 그게 전부 알고리즘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 방법. 됐죠? 자, 여러분들 교재는 아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뭐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동작들의 유한한 집합이다. 유한한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예요? 반드시 끝이 존재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끝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고리즘 순서도의 전제는 반드시 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끝나지 않으면 무한 루프에 빠지는 거죠. 자, 프로그램이 끝이 있어야지. 끝나지 않고 계속 돌아가고 결과값이 안 나오면 그걸 우리는 무한 루프라고 하죠. 그죠? 자, 따라서 유한한 집합이라는 이야기는 반드시 끝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고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적인 절차를 알고리즘이라고 한다. 자, 따라서 누가 이제 알고리즘이 뭐냐라고 물으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적인 절차를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고 자, 이제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수를 구하라. 그러면 그 약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논리적 과정을 거쳐야 약수를 구할 수 있는지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실제 이제 알고리즘의 예를 볼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는 수없이 많은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여러분들은 수없이 많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것을 이제 우리는 생활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예를 들어 대표적 예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그러한 알고리즘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생각지도 않고 그냥 무의식 중에 행동을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이미 횡단보도를 통해서 도로를 건너는 그러한 알고리즘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자, 이러한 알고리즘을 한번 말로 표현을 해보면 첫 번째 횡단보도 뒤에 서야 되겠죠.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위험합니다. 그죠? 안전선 뒤로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 보행 신호등을 봐야 되겠죠. 자, 신호등 뚫어져라 쳐다보고. 세 번째, 빨간색 불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계속해서 신호등을 뚫어져라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파란색 불이 되면 횡단보도를 건너간다. 이미 우리 머릿속에는 이러한 과정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다?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알고리즘은 추상적이니까 이러한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바로 그러한 대표적 방법으로 지금 여기 이렇게 써놓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연어 방법이다라고 해요.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말로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정보처리 시험은 이러한 자연어 방법의 알고리즘을 공부하지 않죠. 순서도 방식을 공부하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이거 너무 기니까 이걸 단순하게 기호화시키자. 그래서 표준 기호를 만들고 그 기호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뭐다? 플로우 차트라고 하는 순서도가 된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우리는 이제 순서도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어쨌든 우리 머릿속에는 이러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게 뒤죽박죽이 돼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운전하고 가다가 건널목이 있다면 서자, 그죠? 확인하자, 그 다음에 건너자 이렇게 돼야지. 이걸 갖다가 잘못돼가지고 서자, 일단 건너고 확인하자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선 다음에 열차가 오는지 확인 먼저 하고 건너야지. 무대뽀로 건너고 나서 나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따라서 어떤 일을 순서적으로 처리한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 또 볼까요? 오랜만에 이제 보실 거예요. 이거 그죠? 사다리꼴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 자, 괜히 또 주눅 들지 마세요. 수학 아닙니다. 이거 저도 몰랐어요. 강의하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사다리꼴 이렇게 구하는구나. 오랜만에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윗변하고 아랫변 더한 다음에 높이 곱하고 나누기 2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죠? 자, 우리는 이제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알고리즘으로 표현하자면 첫 번째 윗변의 길이를 구해야 된단 말이죠. 자, 윗변의 길이가 얼마냐? 그 다음 두 번째 아랫변 길이를 알아야 되겠죠? 자, 따라서 아랫변 길이가 얼마냐? 세 번째 또 필요한 건 높이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죠? 높이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높이가 얼마인지. 자, 필요한 값들을 다 구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윗변과 아랫변을 더한다니까요. 이거 왜 더하나요? 라고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제가 지금 이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지금 뭐 여러분들께 설명드리자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공식을 이렇게 말로 한번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자, 윗변과 아랫변을 더한 다음에 그리고 높이를 곱하라 그랬어요. 4번의 결과에 높이를 곱하고 마지막으로 나누기 2를 하면 사다리꼴의 넓이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우리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그러한 공식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런 공식이 있는 거죠. 자, 그 공식을 실제로 이제 컴퓨터로 옮길 때는 이러한 순서로 지정을 해줘야지만 컴퓨터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이러한 방식을 자연어 방식의 알고리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부분은 자연어 방식이 아니라 플로우 차트라고 하는 순서도라고 하는 걸 공부할 거예요. 그죠? 자, 순서도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연어 방식이 너무 기니까 이것을 이제 기호화시켜서 어떠한 그림으로 도식화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표준으로 정해진 기호가 있겠죠. 그죠? 국제표준기구라고 하는 ISO라고 하는 협회에서 순서도를 그릴 때는 이러이러한 기호를 사용해라 라고 지정해준 기호가 있어요. 자, 그 기호들을 한번 볼 겁니다. 일부러 암기하실 필요 없고요. 앞으로 우리 지겹게 볼 거니까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끄떡끄떡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배를 타기 위한 승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어려운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지식들만 살펴보는 거예요. 자, 먼저 순서도의 기호 중에 이 기호는 단말 기호, 터미널 기호라고 하는 건데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순서도는 시작이 있고 반드시 끝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우리가 앞으로 풀어보게 될 모든 순서도는 스타트로 시작해서 마지막 끝은 스탑으로 끝납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따라서 순서도의 시작은 자, 시작기호, 스타트. 다 끝나면 마지막으로 종료를 시켜주는 스탑 기호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이런 것만 그냥 머릿속으로 넣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기호구나. 그냥 한번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일부러 외우실 필요도 없고, 외우지 않아도 앞으로 이제 강의 듣다 보면 다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 기호가 아주 중요한 기호예요. 자, 이 기호는 이제 처리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처리를 한다는 이야기는 실제 컴퓨터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는 부분이 이 안에 담기는 거예요. 컴퓨터에게 어떤 명령을 내린다는 이야기는 연산을 지시한다는 이야기죠.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를 하거나 연산하는 것을 여기다 식을 써주는 거예요. 또는 어떠한 초기값을 설정할 때 이제 우리 뒤에서 배우겠지만 변수라는 걸 만들고 그 변수의 초기값이 얼마냐, A라고 하는 놈이 있다면 그 A라는 놈의 초기값이 얼마냐, 이런 걸 지정해 줄 때 사용하는 처리 기호예요. 따라서 이제 시험 문제에 가로 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순서도 가로 쳐서 나온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제 가로가 쳐지는 게 이런데 처리 기호에 가로가 쳐지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갈 처리가 무슨 처리가 들어가야 되느냐. 여기다 가로 딱 쳐놓고 들어가야 될 게 뭐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되었죠? 자,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해야 되거나 또는 연산해야 될 것들 또는 초기값을 지정해 줄 때 이러한 사각형 기호를 쓴다라고 하는 거. 자, 따라서 이런 식이 나오죠. 자,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 뒤에서 배울 겁니다. 썸이라고 하는 기억 공간에 0이라고 하는 값을 넣으란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첫 번째 이게 초기값을 주는 과정이에요. 초기값. 썸이라고 하는 기억 공간에다가 0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라 이 소리입니다. 자, 뒤에서 이제 공부할 거니까 모르셔도 돼요. 자, 이건 같다는 뜻이 아니고 대입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0을 여기에 넣어라. 썸이라고 하는 건 컴퓨터 기억 공간의 주소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2강에서 자세히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처리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썸이라고 하는 기억 공간의 값에다가 i라고 하는 기억 공간의 값을 더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더해진 그 결과값을 다시 썸이라고 하는 기억 공간에 저장해라. 이 소리예요. 자, 아직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이런 초기값을 주는데 이 기호를 쓰는구나. 자, 이러한 어떠한 처리를 할 때 이러한 사각형 기호를 쓰는구나. 따라서 앞으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이렇게 가로를 쳐놓고 여기 들어갈 게 뭐냐.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죠?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기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호는 이런 기호인데 원래 이 기호는 우리 뒤에 2강에서 배울 변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배열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원래 순서도에서는 변수나 배열을 선언해 줄 때 사용하는 기호가 이 준비 기호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정보처리 기사산업기사에서 출제된 문제들을 보면 기능사 문제는 여기다 변수 선언을 해줬는데 지금까지 출제된 모든 문제를 분석해보면 변수를 여기다가 선언해준 순서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빼버렸어요. 과감히 뭐만 넣었어요? 배열 선언이라고만 넣었죠. 이 기호는 언제 볼 거냐면 우리가 배열을 선언해줄 때만 이 기호가 나옵니다. 이 하이패스 정보처리 강좌의 순서도는 가급적 제가 지금까지 기출된 순서도와 유사하게 패턴은 거의 비슷하게 여러분들께 순서들을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따라서 이전 강좌들의 순서도는 여기에다가 막 변수 선언하는 것도 다 넣어주고 했는데 실제 기출문제는 그 기출문제를 출제하는 교수님은 그렇게 안 하더란 이야기죠. 그분의 스타일은 이 준비 기호는 오직 배열 선언을 할 때만 쓰더란 이야기예요. 따라서 나중에 보시게 되면 배열 선언할 때 배열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A라고 하는 배열에 10개의 기억 공간을 만들어라 이렇게 선언해요. 그래서 이런 형태만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따라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 준비기호는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배열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면 그 배열을 선언해 줄 때 쓰는 거예요. 배열이 뭐냐? 우리 필기에서 들어는 보셨겠지만, 자, 배열은 여러 개의 기억 공간을 말하죠. 자, 다음 2강에서 자세히 공부할 거니까 뭔지 모르셔도 됩니다. 어쨌든 준비기호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이 준비기호는 어디에 주로 나오겠어요? 스타트 기호 바로 밑에 나오겠죠. 시작을 하면 맨 처음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따라 스타트 기호 바로 밑에 나와서 자, A라고 하는 10개의 기억 공간을 만들어라 이 소리입니다. 따라서 배열을 선언해 줄 때 사용하는 기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 갑니다. 이 기호는 입출력과 관련된 기호인데 자주 보지는 않을 거예요. 뭔가 입력을 받아야 된다거나 뭔가 출력을 할 때 사용하는 기호예요. 자, 두 번째, 이 기호는 수동 입력을 할 때 사용하는 기호인데 실제 우리 순서도에서 이 두 기호는 거의 보지 않을 겁니다. 초창기에 이 기호는 가끔 나왔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안 쓰고 있어요. 요즘 출제 패턴이 요 놈 안 씁니다. 자, 따라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외우실 필요 없어요. 자, 다음 기호는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출력 기호예요. 우리가 결국 프로그램이 어떠한 값을 구하면 마지막으로 그 값을 우리 인간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자, 뭐 어떤 프린터로 찍든 아니면 모니터로 출력을 하든 보여줘야 되겠죠. 따라서 어떠한 값을 출력하라고 할 때 사용하는 기호가 바로 이러한 기호예요. 따라서 이 출력 기호는 항상 순서도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순서도가 끝나기 바로 전에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LM이라고 하는 기억 공간에 있는 값을 찍어내라. 출력해라 이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따라서 요거는 출력 값을 써줄 때 사용하는 기호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순서도 기출된 걸 분석해보면 두 가지 패턴이 쓰였어요. 출력 기호를 요 놈을 쓰는 경우가 있었고 우리 조금 아까 뭐가 있었어요? 요 놈이 입출력이라 그랬잖아요. 요 놈을 출력 기호로 쓰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세요. 자, 따라서 출력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LM을 출력해라 그럴 때 이 기호를 써도 출력하라는 소리고요. 자, 요 기호를 써도 출력하라는 소리입니다. 둘 다 똑같은 의미예요. 근데 최근에는 뭘 쓰고 있어요? 최근에는 요 놈을 씁니다. 처음에 이 정보처리 기사산업기사 실기시험이 지금 방식으로 바뀌고 2005년 6년도 때 요 놈을 썼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거의 요걸로 통일이 됐어요. 그럼 혹시라도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거는 출력하라는 기호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나 여러분은 뭐만 알아두시면 된다? 요것만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출력하라는 기호. 됐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는 비교 판단 기호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우리 순서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뭐예요? 요 놈이죠. 여기 출력해야 될 게 뭐냐? 이런 거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옵니다. 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처리 기호. 어떠한 연산을 해야 되느냐? 처리 기호와 바로 이 비교 판단 기호예요. 자, 비교 판단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죠? 자, 뭘 여기다 묶고, 예스면 이리로 가고, 노우면 이리로 가라. 이런 형태 많이 보죠. 그죠? 그럼 잡지 같은 거 보다 보면은 뭐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바로 그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i가 10보다 작으냐라고 묻는 거예요. i라고 하는 기억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10이라는 값보다 작으냐? 예스면 이리로 가서 처리 2를 수행하고, 노우면 이리로 와서 처리 2를 수행해라. 이 소리예요. 따라서 이거를 비교 판단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됐나요? 이게 이제 실제 프로그래밍에서 구현이 될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if문이 되는 거예요. if문. 만약에 이러이러하면 요 놈을 수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요 놈을 수행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실제 프로그래밍에서는 if문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 순서도에서는 이렇게 마름모 모양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비교 판단문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어떻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냐면 똑같은 건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i 대 10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이게 이제 가로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야 될 게 뭐냐? 아니면 여기 들어가야 될 게 뭐냐? 그럼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요 놈하고 똑같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자, i가 10과 비교했을 때 작으면 처리 1을 출력하고 크거나 같으면 처리 2를 출력해라. 요 놈하고 요 놈은 똑같은 겁니다. 이해 안 되시면 잠깐 일시정지하고 비교해 보세요. i가 10보다 작다 yes로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i가 10보다 작은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i가 9일 때까지죠. 그죠? i가 10이 되면 이리로 와야 되죠. i 값이 10이 되면 10이 10보다 작으냐? 아니죠.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노가 되니까 이리로 오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걸 표현하면 i 대 10이라고 했을 때 i가 10보다 작으냐? 그럼 이리로 오라는 소리고 자, i와 10을 비교했을 때 i 값이 1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 이리로 와라 이 소리입니다. 따라서 i가 9일 때까지는 이리로 올 거고 i가 10이 되면 이리로 나가겠죠. 됐죠? 아하. 자, 따라서 이러한 비교 판단문. 시험 문제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딱 우리가 가로가 쳐져 있는 곳은 딱 두 군데입니다. 처리문에 가로가 쳐져 있거나 또는 비교 판단문. 여기 들어갈 게 뭐냐? 이렇게 가로쳐서 나온단 말이에요. yes, no 가로치진 않아요. 여기 들어가야 될 게 뭐냐?
이게 이제 헷갈린 거예요. 알고리즘이라는 과목이 왜 어려운 거냐면 여기 들어가야 될 게 i가 10보다 작으냐 하냐 아니면 i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냐 하냐 이게 이제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따라서 저와 함께 연습해야 되는 게 어떤 경우에 이놈을 쓰는 거고 어떤 경우에 이놈을 쓰는 거냐 이러한 것들을 분석하는 그러한 연습을 이제 여러분과 앞으로 계속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비교 판단 기호라고 하는 정도, 그 정도만 봐두시면 돼요. 아직 이거 모르셔도 좋아요. 뭐 이게 뭔지 아직 모르셔도 좋습니다. 어떠한 비교 판단을 표현할 때 이러한 다이아몬드, 마름모 모양을 사용하는구나. 이 정도만 그냥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자, 흐름선을 통해서 이러한 기호들을 연결해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화살표로 표시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기호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실제 순서도의 모양을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앞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그런 알고리즘을 봤는데 자, 횡단보도를 건너는 걸 말로 표현하면 자연어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라 했어요. 그죠? 자, 이 놈을 그대로 순서도로 옮겨보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스타트, 시작하고 맨 끝에 스탑, 끝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처리입니다. 처리해라. 뒤에 서란 이야기죠. 명령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행 신호등을 봐라. 명령이죠. 자, 그 다음에 초록색 등인가? 라고 물어요. 만약에 초록색 등인가? yes가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yes로 떨어지게 되면은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겠죠. 자, 초록색 등인가? 라고 했는데 노라는 이야기는 빨간색 뿌릴 거 아닙니까? 자, 따라서 그 경우에는 다시 기다려서 다시 이리로 돌아와서 다시 신호등을 바라봐야 되겠죠. 자, 따라서 이게 뭐라고요? 비교 판단문이라고요. 이해되셨죠? 자, 초록색 등이냐 yes이면 건너는 거고 no가 되면 다시 기다리고 다시 신호등을 쳐다본다는 소리예요. 계속 반복을 해야 되겠죠? 반복을 하다가 파란색 불이 되면 횡단보도를 건너면 스탑. 됐나요? 오케이. 자, 따라서 이게 바로 순서도예요. 이러한 자연어 방식의 알고리즘을 우리가 이거 너무 기니까 좀 처음에는 익숙하진 않지만 이러한 그림으로 기호로 표현을 하면 좀 더 깔끔하다는 이야기죠. 됐나요? 하나 더 해보죠. 우리 앞서 사다리꼴 면적 구하는 그러한 알고리즘 살펴봤잖아요. 이건 자연어 방식이고 이것을 순서도로 옮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전부 처리가 됐죠.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A의 윗변을 넣으란 소리가 아니라 A라고 하는 기억 공간의 윗변의 값을 받으란 소리예요. 여기 이제 값이 들어오겠죠. 10이면 10, 20이면 20. 윗변의 길이라는 값이 A라고 하는 기억 공간으로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기억 공간의 아랫변의 길이가 들어가겠죠. 5면은 5, 10이면 10 값을 입력받겠죠. 그리고 H에는 높이를 입력받는다는 소리예요. 자, 이때 이 이퀄 기호는 등호입니다. 등호는 대입의 의미예요. 요 놈을 이리로 갖다 넣으란 소리예요. 이 강에서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공식대로 안 된 소리입니다. A하고 B를 더한 다음에 높이 값을 곱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 2를 수행해서 그 값을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자, 이퀄이 들어왔죠? 이쪽에서 연산된 결과값을 S라고 하는 기억 공간에 저장해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어디에 들어가 있겠어요? S라고 하는 기억 공간에 들어가 있겠죠? 자, 따라서 S라고 하는 기억 공간을 출력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따라서 이거 그림으로 잘 표현이 안 돼 보이지만 이렇게 출력 기호예요. 아시겠죠? 자, 따라서 S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출력하면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출력된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이러한 우리 그 자연어 방식의 알고리즘을 이렇게 그냥 그림으로 기호화시켜서 표현하는 것을 순서도라고 한다. 이 소리예요. 이번 시간은 따라서 더 어려운 거 배운 게 없습니다. 알고리즘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순서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순서도에 이제 기호가 뭐 어떤 게 있느냐 이 정도만 그냥 본 겁니다. 가볍게. 어려울 거 없었죠. 그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기왕이면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과목을 공부할 건데 21세기형 인재, 21세기가 요구하는 인재가 무엇이냐. 물론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할 때 열심히 암기만 공부했어요. 제가 OT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과목은 상당히 좋은 과목이고 초등학생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그러한 과목이에요. 그런데 이 교수가 10년 이전부터 계속 열심히 주장해도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이제는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 프로그래밍 교육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교육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소프트웨어 교육을 무슨 워드 사용법, 파워포인트, 포토샵 사용법 이런 거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초등학생들에게 알고리즘을 가르쳐야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곱하기를 수행한다면 맨날 구구단만 외울 게 아니라 곱하기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원리로 수행되는 것이냐. 약수. 그냥 약수는 뭐다 그냥 구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약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설계하는 능력들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래서 알고리즘의 정의를 공부했잖아요. 21세기형 인재는 어떠한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우리 지금 기업들이 요구하는 인재가 바로 그거예요. 암기 잘하는 사람 고르는 게 아닙니다. 기업에서 어떠한 일처리를 하다가 어떠한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공부하면서 어떠한 문제의 해결 능력들, 분석 능력 또는 논리적인 어떠한 처리 절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이것만 가지고 될까요? 이것만 가지고 인재로 우리 훌륭한 인재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딱딱 떨어지면 좋죠, 그죠?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해서 설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대로만 진행되면 좋겠죠. 근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살아가다 보면은 돌발 문제가 발생하죠. 자, 여기에 반드시 또 필요한 능력 하나는 뭐예요? 그렇죠, 위기관리 능력이에요. 나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예상치 않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죠? 그걸 어떻게 그것을 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 자, 따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1세기가 요구하는 인재는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설계하는, 그리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그런 분석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대로 진행되라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어떠한 돌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러한 돌발 사태를 또 어떻게 잘 처리할 수 있느냐. 컴퓨터가 인간을 뛰어넘을 수 없는 이유는 컴퓨터는 이것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 문제 해결조차도 우리 인간이 만들어서 컴퓨터로 이식을 하는 거지만 콘컴퓨터는 우리 인간이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컴퓨터로 이식한 그대로만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세상사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여러 가지 돌발 변수들이 있어요. 컴퓨터는 그것을 처리해내지 못합니다. 따라서 컴퓨터가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능력을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문제 해결 능력과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위기를 관리하는 그러한 능력을 앞으로 계속 갖추어 나가시면 훌륭한 21세기형 인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간단히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알고리즘, 문법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자, 1강 어려운 내용 없었죠, 그죠? 뭐 이렇게 시시하지 하시는 분들, 자, 이제 앞으로 4강쯤 가면 이제 여러분들 머리가 아파지실 겁니다. 자, 편안한 마음으로 3강까지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2강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